야, 이 새끼들아, 밥 처먹고 힘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구르는 꼬라지가 아주 군뱅이 삶아먹은 것 같네. 오늘 전원 낙오하고 싶어.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칼바람이 훈련병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하지만 그 매서운 바람보다 더 살벌한 것은 단상 위에서 확성기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작전장교 박철규 소령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유격훈련장. 이곳은 지금 지옥보다 더한 아비규환이었다. 붉은색 조교 모자를 쓴 병사들이 악을 쓰며 훈련병들을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소령의 손에는 훈련 지시봉 대신 기름진 족발 뼈다귀가 들려 있었다. 12사단 훈련장의 흙바닥은 이미 전날 내린 비와 병사들이 흘린 땀으로 질척한 늪이 되어 있었다. PT 체조 8번 온몸 비틀기를 반복하던 병사들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구토를 하는 병사 쥐가 난 다리를 부여잡고 뒹구는 병사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조교들의 무자비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옥 또한은 전혀 다른 세상이 훈련장 한편에 마련된 지휘 통제 천막 안에 존재했다. 천막 틈새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수육 냄새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였다. 박철규 소령은 훈련 상황판을 테이블 삼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대위 2명과 상사 1명이 마치 그를 왕처럼 모시며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과장님, 이번 기수 애들 상태가 영 아닙니다. 좀 더 굴려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전투지원중대장이 아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박소령의 빈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박소령은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킬킬거렸다. 요새 애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캠프인 줄 안다니까. 야, 저기 삼소대 놈들 동작 봐라. 아주 개판이네. 조교시켜서 무릉덩이에 머리 좀 박게 해. 예, 알겠습니다. 대위가 무전기를 들고 조교들에게 가혹 행위에 가까운 지시를 내리는 동안 박소령은 입안 가득 수육을 씹으며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뱉어냈다. 그들이 병사들의 고통을 안주 삼아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훈련장 입구 위병소 쪽에서 낡은 군용 레토나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군화 한 켤레가 진흙 바닥을 밟았다. 흙탕물이 튀어 광이 죽어버린 전투화였지만 땅을 디디는 그 힘만큼은 묵직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갓 임관한 듯한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헐렁한 야전 상의에 푹 눌러쓴 전투모 아래로 드러난 하얀 얼굴. 언뜻 보면 연약해 보이는 인상의 여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인재의 삭풍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영. 나이 39.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소장이자 3일 뒤면 이곳 12사단의 사단장으로 취임할 인물이었다.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던 인간 병기. 그녀가 자신의 어깨에서 번쩍이는 별 2개를 떼어내고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소위 계급장을 단 채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부대는 썩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순영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정보망에 포착된 12사단의 실태는 참담했다. 병영 부조리 신고가 끊이지 않았고 간부들의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빗발쳤다. 하지만 상부로 올라오는 보고서는 언제나 특이사항 없음 혹은 전투준비 태세 완비라는 거짓된 문구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가 될 병사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가장 낮은 곳에서 확인하기 위해 이 위험한 자맹을 선택했다. 그녀가 훈련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입구를 지키던 위병소 근무자가 당황한 듯 경례를 붙였다. 충성.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사는 낯선 여군 소위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관도 없이 단독 군장 차림으로 훈련장에 나타난 장교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순영은 어색하게 경례를 받아주며 미리 준비해둔 위장 신분을 댔다. 본부 중대 전입 신임 소위 이영이다. 유격 훈련 참관 및 교육 이수를 명받았다. 작전 장교님 어디 계시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근무자는 쭈뼛거리며 지휘 통제 천막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중앙 천막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알았다. 수고해라. 이순영은 천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훈련장의 참혹한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12월의 얼음물 같은 웅덩이에서 구르고 있는 병사들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젖고 찢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외줄 타기를 하는 병사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할 타이밍이었지만 교관들은 쉴 새 없이 호각을 불어댔다. 천막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순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707 시절 며칠 밤을 새우며 적진을 누비던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천막의 가림막을 걷어 올렸다. 충성. 신고합니다. 소위 이영. 금일부로 유격 훈련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천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대위들의 손이 멈췄고 족발을 뜯던 박철규 소령의 시선이 이순영에게 꽂혔다. 박소령은 씹던 고기를 뱉어내지도 않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통에 물건을 흥정하는 듯한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이었다. 뭐야 이건? 이영? 아. 그 새로 온다는 여군 소위가 너냐? 박소령은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말했다. 경례를 받아주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그렇습니다. 훈련 지침에 따라 신고드립니다. 이순영은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박소령의 흐트러진 군복 상의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린 술병들을 정확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박소령이 코웃음을 쳤다. 야 중대장들아 들었냐? 훈련 지침이란다. 아가씨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가 무슨 유격 훈련이야? 너 같은 애들은 행정실에 앉아서 커피나 타는 게 국방력에 도움되는 거야. 알아들어? 박소령의 말에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상관 모독에 가까운 언사였지만 이순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당장이라도 저 탁자를 엎어버리고 박소령의 관절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는 것으로 참아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군인에게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훈련 받겠습니다. 이순영의 단호한 대답에 박소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아,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것 좀 보소. 도끼가 바짝 올랐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대신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징징 짜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느릿한 걸음으로 이순영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이순영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귓가에 대고 낮고 비릿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복이 좀 헐렁하네. 핏이 안 살아서 어디 봐주겠나. 내가 나중에 따로 자세 교정 좀 해줘야겠어. 몸이 유연해야 유격도 잘 받는 법이거든.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이순영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707 시절 적의 목을 베기 직전에나 나오던 살기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하지만 박소령은 술에 취해 그 살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뭐? 기록? 일기 쓰냐? 하하. 야, 저기 8번 올빼미 옆에 가서 굴러. 당장. 박소령의 고함에 이순영은 뒤로 돌아 천막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품 안에 있던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주마. 내 놈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다. 이순영은 곧장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이 그녀를 힐끔거렸다. 간부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병사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구르는 것은 본 적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88번 올빼미. 동작 봐라. 장교라고 봐줄 줄 알았나? 머리 박아. 붉은 모자를 쓴 조교가 이순영을 향해 소리쳤다. 사실 조교들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교에게 얼차려를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박소령이 지켜보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이순영은 군말 없이 진흙물 속에 머리를 박았다. 차가운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한 병사가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명찰에는 병장 김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머리를 박은 채 힘겨워하는 이순영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소위님, 괜찮으십니까? 요령껏 하십시오. 저 미친 개. 아니, 작전장교님 지금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면 다치십니다. 이순영은 고개를 살짝 돌려 김 병장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의 병장.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갓 전입 온 소위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이순영은 흙탕물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나는 군인이다. 너희가 하면 나도 한다. 아니 그래도 여군이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여자라고 더 악랄하게 괴롭힐 겁니다. 아까도 소대장님한테 야, 88번, 89번, 잡담 하나.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조교의 호각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이순영과 김민재 병장은 다시 진흙 바닥을 뒹굴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훈련의 강도는 살인적으로 변해갔다. 박소령은 천막 밖으로 나와 의자를 가져다 놓고 마치 투견을 구경하듯 그들을 지켜봤다. 어이 이소희. 엉덩이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 애를 못 낳지. 더 낮춰. 박소령의 모욕적인 언사가 확성기를 타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들조차 듣기 거북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순영은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전투복은 이미 찢어지고 흙범벅이 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맺혔고 무릎에서는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현역 시절보다 체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정신력만큼은 여전히 특전사 탑팀의 리더 그대로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그늘이 길어질 무렵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병사들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순영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김민재 병장이 수통을 건넸다. 드십시오. 이거라도 안 마시면 탈진합니다. 이순영은 김 병장이 건넨 물을 받아 마셨다. 흙이 씹히는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꿀맛 같았다. 고맙다 김 병장. 근데 박소령은 항상 저런 식인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김 병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도 마십시오. 유격 때만 저러면 다행이게요. 평소에는 더합니다. 애들 휴가증 가지고 장난치는 건 기본이고 회식 때마다 부사관들 줄 세워서 따귀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저번 달에는 운전병이 졸았다고 주행 중에 운전병 헬멧을 군화발로 걷어차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순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단순한 기강 해이를 넘어선 범죄 행위였다.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보고 안 하나? 중대장님요? 힘없습니다. 작전장교님이 워낙 짬밥으로 밀어붙이고 연대장님이랑 친하다고 소문내고 다녀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저희 같은 병사들이야 뭐. 그냥 저녁 날만 기다리며 죽은 듯이 사는 거죠. 김 병장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 젊은이들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아군의 부조리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순영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다. 그녀는 수통을 돌려주며 김 병장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조금만 참아라. 곧 바뀔 거다. 예. 뭐가 말입니까? 모든 게. 바람이 바뀔 거다. 이순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소령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야, 이영. 너 이리 와봐. 내 어깨가 좀 뻐근한데 와서 안마 좀 해라. 소위가 상관 컨디션 체크하는 것도 임무야, 임무. 천막 쪽을 바라보는 이순영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늘기 말라붙은 전투복에서 흙먼지가 떨어졌다. 간다. 이순영은 짧게 내뱉고 박소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갓 임관한 신임 소위의 어설픈 그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발걸음. 김민재 병장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바람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다. 인재의 차가운 삭풍 속에 뜨거운 불길이 섞여들고 있었다. 이순영은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박소령은 야전 침대에 누워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아이고 삭신이야. 야 거기 서서 뭐해? 빨리 와서 여기 좀 주물러 보라니까. 손맛 좀 보자. 이순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박소령의 바로 머리맡에 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소령 박철규. 지금 이 명령 전투 수행과 관련 있는 정당한 지시입니까?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너 인사고가 조지고 싶어? 내가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박소령이 벌떡 일어나며 이순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이순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소령의 손목이 허공에서 낚아채졌다. 으악! 에이! 이거 안 나? 박소령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순영의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군복을 벗기는 건 당신 능력 바뀔 텐데. 하지만 당신 군복은 내가 장담하건대 내 손으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주지. 기대해도 좋다. 너 지금 하극상이야. 헌병 불러. 이순영은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박소령은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이순영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막을 나갔다. 밤길 조심해라 소령. 3일 뒤에 보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밤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서늘한 경고는 박소령의 귓가에 맴돌았다. 박소령은 씩씩거리며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저런 미친.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일 유격 코스에서 아주 반병신을 만들어주마. 하지만 박소령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12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설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3일 뒤 그가 서게 될 곳은 연병장의 단상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 앞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훈련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지쳐 잠들었지만 이순영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텐트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12사단을 갉아먹는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기 위한 수술 계획서였다. 을지부대의 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마친 밤이었다. 새벽 5시 30분. 인제의 겨울 해는 게으르다. 아직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기상 나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에 꽂혔다. 텐트 안의 공기는 성에가 낄 정도로 차가웠다. 병사들은 신음 섞인 기합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다. 근육통이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늑장을 부릴 여유는 없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제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순영은 모포를 개고 전투화를 신었다. 발이 퉁퉁 부어 군화끈을 조이는 것조차 고역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텐트 밖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비릿한 흙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긴장감. 이것은 전장의 냄새와 흡사했다. 연병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점호를 위해 도열한 병사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단상 위에는 어제 술판을 벌였던 박철규 소령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다. 숙취 때문인지 아니면 도끼 때문인지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사나워 보였다. 그는 핫팩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덜덜 떠는 병사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전체 차렷. 야간 밤에 도망친 새끼 없나 확인해. 당직 사관의 인원 보고가 끝나자 박소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훈련 꼬라지를 보니 아주 가관이더만. 특히 장교라는 인간이 병사들 앞에서 빌빌거리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 오늘은 기대해도 좋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놈들은 내가 직접 개조해 줄 테니까. 그의 시선이 정확히 맨 앞줄 끝에 서 있는 이순영에게 꽂혔다. 이순영은 정면을 응시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소령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오늘 오전 일과 산악장애물 코스다. 나고하는 새끼는 오늘 밥 없다. 이동. 을지부대 유격장의 산악장애물 코스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사이를 잇는 위태로운 외줄들.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발을 헛디디면 바위산에 몸이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건 예사였다. 첫 번째 코스는 외줄 타기였다. 허공에 매달린 줄 하나의 의지에 20m 계곡을 건너야 하는 코스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하네스를 착용했다. 조교들의 욕설과 재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철규 소령이 지휘봉으로 이순영을 가리켰다. 야, 이영 소위. 내가 시범 보여. 교관도 조교도 아닌 교육생, 그것도 갓 전입 온 여군 소위에게 시범을 보이라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이순영은 묵묵히 앞으로 나갔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카라비너를 줄에 걸었다. 장갑을 낀 손이 줄을 감아주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준비. 출발. 조교의 구호와 함께 이순영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슈아악. 보통의 병사들이라면 중심을 잡느라 허우적거리거나 공포심의 속도를 줄였을 테지만 이순영은 달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줄과 한 몸이 된 듯 수평을 유지하며 미끄러져 나갔다. 다리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균형을 완벽하게 잡고 있었다. 707시절 헬기 레펠과 고공 강화로 다져진 감각은 몇 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20m 건너편 도착 지점에 착지했다. 착지 동작마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와 하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조교들마저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박철규 소령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졌다.
자신이 기대한 그림은 여군 소위가 줄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거나 꼴사납게 버둥거리는 모습이었다. 야, 이영, 다시 와. 박소령이 확성기로 고함을 질렀다. 도착 지점에서 숨을 고르던 이순영이 그를 쳐다봤다. 누가 그렇게 빨리 가래? 이건 유격 훈련이지 고계단 서커스가 아니야. 자세가 전혀 안 됐잖아. 기본기 무시하고 요령만 피우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다시 건너와. 실시.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다. 건너갔던 줄을 다시 거슬러 오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몇 배나 힘든 일이었다. 병사들이 분노한 눈빛으로 박소령을 노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순영은 줄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령 수행합니다. 그녀는 팔 힘만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거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력을 거스르는 고통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자 박소령은 다가와서 그녀의 방탄 헬멧을 톡톡 건드렸다. 힘들지? 그러니까 여자가 왜 여기 와서 고생이야.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열외시켜줄게. 오빠라고 불러보든가. 주변의 조교들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이순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소령을 올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군인에게 오빠는 없습니다. 상관과 부하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진짜. 박소령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다. 사람 살려. 줄이 풀렸습니다. 3번 라인에서 도하를 준비하던 병사가 미끄러지면서 안전고리가 헐거워진 탓에 거꾸로 매달린 것이다.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발목만 줄에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병사는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렸고 그 반동으로 몸이 줄을 타고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도착 지점의 바위벽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힐 위기였다. 야, 잡아. 밑에서 뭐해? 박소령이 당황해서 소리만 질러댔다. 조교들도 거리가 멀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순영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비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다. 안전장비도 채 걸지 않은 맨몸이었다. 그녀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병사의 줄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탁! 그녀의 한 손이 허공을 가르는 줄을 낚아챘다. 마찰열로 인해 장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의 나무 뿌리를 움켜쥐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 끝에 병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 하중을 이순영의 한 팔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이순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어깨 관절이 빠질 듯한 고통. 하지만 그녀는 병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정신 차려. 내 손 봐. 내 눈 봐라 병사. 거꾸로 매달려 패닉에 빠진 병사는 김민재 병장이었다. 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순영을 바라보았다. 소위님. 손이. 괜찮아. 안 죽어. 힘 줘. 올라와. 이순영이 기압을 넣으며 줄을 당겼다. 707시절 동료를 업고 산을 넘던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조교들이 뒤늦게 달려와 줄을 함께 당겼다. 김민재 병장이 간신히 절벽 위로 끌려 올라왔다. 그제야 이순영은 잡고 있던 줄을 놓았다. 장갑은 너덜너덜해졌고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병사들이 김민재 병장을 둘러쌌다. 이순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박철규 소령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의 통제 구역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자신이 무시하던 여군 소위가 해결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은 것이다. 야, 이영. 너 미쳤어? 누가 명령도 없이 단독 행동하래? 너 영웅 놀이하러 왔어? 박소령은 이순영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전수칙 위반이야. 내가 다쳤으면 내가 징계받는다고. 생각이 있어 없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격려는커녕 욕설을 퍼붓는 상관. 이건 군대가 아니라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재 병장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으나 이순영이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이순영은 피가 흐르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박소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병사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안전수칙은 없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 둘 다 오늘 점심 없어. 그리고 오후 훈련 내내 군장 메고 뺑뺑이 돌 준비해. 아주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줄 테니까. 박소령은 침을 퇴뱉고는 뒤돌아갔다. 상황 종료. 다들 위치로. 구경 났어? 빨리 안 움직여.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쥔 채 흩어졌다. 분노가 훈련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민재 병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소위님. 저 때문에. 이순영은 다친 손으로 김민재 병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 들어라. 병장 김민재. 너는 살았고 그거면 됐다. 밥은 굶어도 죽지 않지만 전우를 잃으면 군대는 죽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태산 같았다. 김민재 병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신임 소위는 달랐다.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장교와도 달랐다. 오후 일과는 더 가혹했다. 박소령의 지시대로 이순영과 김민재는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돌았다. 다른 병사들이 장애물 코스를 타는 동안 두 사람은 끝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순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멈추지 않으니 김민재도 멈출 수 없었다. 연병장 흙바닥에 그녀의 군화 자국이 깊게 패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동시에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였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 박소령의 지시대로 두 사람의 식판은 비어 있었다. 취사장에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식당 구석에 서 있어야 했다. 그때였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 중 몇몇이 슬그머니 주머니에 건빵과 삶은 달걀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식기 반납구를 지나가며 이순영과 김민재의 발치에 몰래 떨어뜨리거나 스치듯 지나가며 손에 쥐어주었다. 드십시오. 안 들키게. 힘내십시오, 소위님. 병사들의 작은 속삭임. 이순영은 손에 쥐어진 따뜻한 삶은 달걀을 내려다보았다. 껍질이 다 깨져 엉망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썩어 빠진 지휘부 아래서도 병사들의 전후에는 살아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순영은 김민재에게 건빵을 나눠주며 작게 속삭였다. 먹어둬라. 내일은 더 힘들 거다. 소위님은 괜찮으십니까? 손 치료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처는 훈장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순영은 말을 아꼈다. 내일은 유격의 꽃이라 불리는 화생방 훈련과 40km 산악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군이 끝나면 대망의 취임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순영은 의무대를 찾지 않았다. 대신 텐트 안에서 반창고로 대충 손을 감았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이 통증이 그녀를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냈다. 작전장교 박철규. 안전관리 소홀, 부하에게 책임 전가, 가혹 행위 및 식사 제한. 죄목이 하나 더 늘었다. 그녀는 볼펜을 꾹 눌렀었다. 텐트 밖에서는 여전히 박소령과 간부들의 술판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년줄 잡고 버티는 거 봤냐? 독한 년이라니까. 내일 화생방에서 아주 눈물 콧물 다 쏙 빼놔야지. 방독면 정화통을 분량으로 바꿔치기해 놓을까 보다. 킬킬킬. 그들의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이순영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소형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이순영은 군장을 다시 꾸렸다. 내일 행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짐을 넣을 생각이었다. 김민재 병장이 지치면 대신 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어 전성기의 감각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인제의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텐트를 흔들었지만 그 안에 웅크린 호랑이의 기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전야. 12사단에 몰아칠 진짜 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이순영은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별 2개가 박힌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박철규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은 머지않았다. 단 하루. 딱 하루가 남았다. 유격 훈련의 3일차 아침. 강원도 인제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음산한 날씨였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은 유격 훈련의 꽃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화생방 훈련과 복귀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가스 실습장 앞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조교들이 방독면을 점검하고 CS 가스 캡슐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철규 소령은 방독면은커녕 마스크 하나 쓰지 않은 채 멀찍이 떨어진 지휘 통제 차량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안에 들어가서 군가 1절 다 부를 때까지 못 나온다. 특히 꾀부리는 놈들은 정화통 분리하고 숨참기 1분 추가다. 알겠나. 통제관의 고함에 병사들이 악 하고 대답했다. 이순영은 보급받은 K1 방독면을 허리에 차고 대기열에 섰다. 그녀의 옆에 선 김민재 병장은 긴장한 탓인지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소위님. 작전장교님이 아까 조교한테 뭔가 지시하는 걸 봤습니다. 분명 소위님 방독면에 장난을 쳤을 겁니다. 제 거랑 바꾸시죠. 김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이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내 장비는 내가 책임진다. 그녀는 이미 방독면을 점검할 때 배기 밸브 쪽이 미세하게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가스가 새어 들어오게 만든 악질적인 수작이었다. 하지만 707 시절 실제 신경가스 훈련까지 견뎌냈던 그녀에게 최루탄 가스 정도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입장. 문이 열리고 이순영과 병사들이 가스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희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숨을 들이켜자마자 폐가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병사들은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을 굴렀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화통 분리. 군가 시작. 사나이로 태어나서. 조교의 지시에 병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화통을 돌려 뺐다. 생으로 가스를 마시는 고통에 여기저기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박철규 소령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낄낄거리며 손가락으로 이순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통스러워하는 꼴을 보며 즐거워하는 악마의 미소였다. 이순영은 정화통을 분리한 채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로 창밖에 박소령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독한 가스가 코 점막을 찌르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호흡을 극도로 절제하며 고통을 삼켰다. 옆에서 김민재 병장이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지려 하자 이순영은 한 손으로 그의 군복깃을 잡아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정신줄 놓지 마. 여기서 쓰러지면 저놈이 이기는 거다. 버텨. 방독면도 없이 맨 얼굴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버티는 이순영의 모습에 조교들마저 경악했다. 보통 사람이면 질식해서 뛰쳐나가고도 남았을 상황이었다. 박소령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졌다. 괴로워하며 빌빌거려야 할 여자가 독하게 버티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진 것이다. 야, 쟤네 더 있게 해. 문 열지 마. 박소령이 무전기로 소리쳤지만 통제관은 안전규정상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문을 개방했다. 전원 퇴실. 병사들이 토사물과 침범벅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모두가 땅바닥에 코를 박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순영은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나와 수통에 물로 눈과 코를 씻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녀는 박소령이 있는 쪽을 향해 침을 퇴뱉었다. 입안에 고인 가스의 잔재를 뱉어낸 것이었지만 그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오후 4시. 마지막 관문인 40km 산악 행군이 시작되었다. 인제의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설상가상으로 예보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쌀아기 눈은 금세 한방눈으로 변해 시야를 가렸다.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의 행렬이 뱀처럼 길게 이어졌다. 이순영은 대열의 후미에서 처지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걸었다. 그녀의 군장은 규정 무게인 20kg보다 훨씬 무거웠다. 김민재 병장의 예비 전투화와 수통까지 대신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소위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야 하는데. 말 아껴라. 호흡 조절해. 발바닥 감각 없으면 바로 말하고. 이순영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그때 뒤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박철규 소령이 탄 지휘용 레토나 차량이었다.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은 차 안에서 박소령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이쿠, 우리 이영 소위. 잘 걷네. 아주 독종이야, 독종. 근데 어쩌나? 이제 시작인데. 이 고개 넘어가면 진짜 지옥인 거 알지? 박소령은 젓가락으로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약을 올렸다. 눈보라를 맞으며 걷는 병사들에게 그 컵라면 냄새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차 좀 태워줄까? 대신 내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르면 생각해 볼게. 하하. 박소령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운전병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순영은 대답 대신 군장끈을 더 꽉 움켜쥐었다. 갈 길 가시죠. 매연 냄새 역합니다. 이게 진짜. 야, 운전병. 속도 줄여. 천천히 가면서 눈이나 튀겨줘. 레토나 차량이 병사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기어가기 시작했다. 바퀴가 진흙 눈을 밟으며 튀기는 오물이 병사들의 군복으로 튀었다. 하지만 누구도 항의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밤 10시.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군복을 파고들었다. 병사들의 눈썹과 속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맺혔다. 대열 중간에서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다리에 쥐가 나고 탈진 증세를 보인 것이다.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의무 차량은 이미 10,000원이라 더 태울 곳이 없었다.
박소령의 레토나가 멈춰섰다. 아, 귀찮게 진짜. 야, 그냥 나고 시켜. 뒤에 오는 회수 차량에 태우라고 해. 시간 지체하지 말고 계속 가. 박소령은 창문도 내리지 않고 확성기로 지시했다. 쓰러진 병사는 울먹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이순영이 다가갔다. 군장 내려. 그녀는 쓰러진 병사의 군장을 들어 자신의 군장 위로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소총을 김민재에게 맡기고 쓰러진 병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소위님, 안 됩니다. 이미 군장도 무거우신데. 조용히 해. 낙오는 없다. 우린 같이 간다. 이순영은 병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눈길 위에 깊은 발자국이 패었다. 40kg이 넘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등은 휘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소령은 혀를 찼다. 미련한 년. 쇼를 해라 쇼를 해. 저러다지 무릎 나가면 지만 손해지. 야, 그냥 가자. 꼴 보기 싫다. 레토나가 속도를 내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순영은 멀어지는 붉은 미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철규. 내가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 바람을 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턴 내 인생 자체가 혹한기일 테니. 새벽 4시. 부대 정문이 보였다. 병사들은 좀비처럼 걸어 들어왔다. 전원 완주. 이순영이 맨 뒤에서 처지는 병사들을 끝까지 챙겨 들어오자 먼저 도착해 있던 병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님. 감사합니다. 작은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연병장을 울렸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에 신임 소위가 보여준 리더십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을 박철규 소령이 깨트렸다. 그는 당직 사령완장을 차고 지휘통제실 입구에 나와 있었다. 야야, 시끄러워. 폐잔병 새끼들처럼 들어와 놓고 뭔 박수야. 니들 꼬라지를 봐라. 거짓대가 따로 없네. 박소령은 이순영에게 다가와 냄새난다는 듯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이 소위. 꼴이 아주 볼만하다. 그러게 내가 차 태워준다고 할 때 탔으면 좋았잖아. 고집 부리더니 쌤통이다. 내일 사단장님 취임식인데 그 거짓골로 참석하려고. 뒤에 가서 씻고 군복이나 빨아. 아, 너는 소위니까 저기 맨 구석에 처박혀서 보이지도 않게 서 있어라. 사단장님 눈베리니까. 이순영은 박소령의 면전에 대고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소령님. 사단장님 눈에 당신이 어떻게 보일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은 맨 앞줄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뭐? 이 미친. 기가 막혀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일 끝나고 보자고. 박소령은 비웃으며 들어갔다. 이순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래, 내일 보자. 박철규. 다음 날 아침. 제12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군악대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정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력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박철규 소령은 A급 정복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훈장 약장을 주렁주렁 단 채 영관 장교 대열의 중간쯤에 서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인사과장에게 속닥거렸다. 야, 그 신임 소위년 안 보이냐? 이영인가 뭔가 하는 애. 내가 분명히 집합하라고 했는데 어디 짱 박혀서 안 나오네. 빠져가지고. 인사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아까 아침 점호 때도 안 보이던데요.
혹시 어제 행군하고 퍼져서 의무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쳇, 꼴에 유격받았다고 들어누웠나 보네. 끝나고 내가 아주 작사를 내놔야지. 박소령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새로 오는 사단장이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깐깐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줄타기의 명수였고 아부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며 실세 라인을 탈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사단장님 입장.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었다. 장성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본청 건물 입구로 쏠렸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군단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신임 사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정모의 챙. 잘 다려진 짙은 녹색의 정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순영이었다. 그녀가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렸다. 단호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익은 걸음걸이였다. 박철규 소령은 무심코 단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비볐다. 잠깐만. 저 얼굴. 단상 위에 오른 이순영이 경례를 올리고 정모를 벗어 옆구리에 끼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어제까지만 해도 진흙탕을 구르고 가스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40km를 병사와 함께 걸었던 그 이영 소위였다. 다만 달라진 것은 헐렁한 야전 상해 대신 완벽하게 핏이 맞는 정복을 입고 있다는 것과 소위 계급장 대신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헉! 박철규 소령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대위가 그를 부축했다.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박소령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사단장이라고. 이영이 이순영? 에이, 이순영? 그제야 이름의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이 3일 동안 온갖 모욕을 주고 성희롱을 하고 진흙탕에 처박았던 그 신임 소위가 바로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사단장이었던 것이다. 단상 위에 이순영은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병사들의 대열을 지나 장교단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정확히 박철규 소령이 서 있는 위치에서 멈췄다. 스크린 속에 이순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어젯밤 박소령에게 보여주었던 그 서늘한 미소였다. 박소령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바지에 뜨끈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극도의 공포가 괄약근의 조절 기능마저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충성. 12사 단장 소장 이순영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 듣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야, 저분. 어제 우리랑 같이 행군했던 그 소위님 아니야? 맞아. 김민재 부축해주던 그 소위님이다. 와 미친. 소장이었어? 병사들의 놀라움은 곧 환호에 가까운 전율로 바뀌었다. 자신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구르고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이 사단장이라니. 이것은 군 생활 내내 들어본 적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김민재 병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단상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순영은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던 원고를 덮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입을 열었다.
본관은 취임 전 3일 동안 이 부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누었다. 나는 그곳에서 우리 용사들의 훌륭한 군인 정신과 전우애를 보았다. 흙탕물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의 권하들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하지만 이순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무겁게 깔렸다. 연병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동시에 나는 보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노예 취급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으며 군기를 물랑케 하는 썩어빠진 작자들이 이 부대에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철규 소령을 향했다. 박소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 떨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장교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본관은 오늘부로 12사단의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겠다. 계급장 뒤에 숨어서 부하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놈들은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내겠다. 이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지금 즉시 작전장교 소령 박철규를 긴급 체포하라.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취임식장에서 직속 부하인 작전장교를 체포하라는 명령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사단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철규 소령이 대열을 이탈해 단상 앞으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비굴한 얼굴이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순영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헌병들이 달려와 박소령을 결박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박소령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 이순영은 허리를 숙여 박소령의 귓가에 속삭였다. 3일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투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박소령. 3일 전에 내가 말했지? 기대하라고. 내 군복을 벗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 군복은 내가 갈기갈기 찢어주겠다고. 사단장님. 너의 제목은 셀 수 없이 많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근무태만 음주소란. 그리고 상관 모독 및 성희롱.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 안에 내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구나. 넌 군사 재판이 끝나면 감옥에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이순영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안 돼. 이거나. 사단장님. 살려주세요. 으악. 박철규 소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젖은 바지가 바닥에 끌리며 추한 자국을 남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퍼져나갔다. 이순영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전투지원 중대장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 전원 식후 사단장실로 집합한다. 너희들도 공범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을 묻겠다. 관련된 장교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순영은 숨을 고르고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변했다. 용사 여러분. 3일간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 특히 내 손을 잡아주었던 병장 김민재. 대열 속에 있던 김민재 병장이 깜짝 놀라 차려 자세를 취했다. 자네의 용기가 나를 감동시켰다. 고맙다. 오늘부로 전 장병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한다. 이상.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휴가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줄 강력한 리더가 탄생했다는 환호였다. 을지부대의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다. 썩은 살이 도련해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별들의 강림은 심판이었고 동시에 구원이었다. 이순영 소장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12사단 사령부 본청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을지부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긴 테이블 끝 상석에는 이순영 소장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전투지원중대장 김대위, 이중대장 최대위 그리고 행정보급관 강 상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은 3일 전 훈련장에서 박철규 소령의 비위를 맞추며 술판을 벌이고 이순영을 조롱했던 인물들이었다. 이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소형 녹음기를 재생했다. 여자가 무슨 유격 훈련이야? 커피나 타는 게 도움되는 거지. 맞습니다, 과장님. 도끼가 바짝 올랐는데 굴려버리시죠. 킬킬킬.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세 사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순영은 정지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술판을 벌인 기분이 어땠나? 사단장님. 그게 작전장교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김대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다. 이순영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비겁하다. 장교가 되어 가지고 고작 한다는 변명이 남 탓인가? 박소령이 시키면 전쟁터에서 아군에게 총이라도 쏠 텐가? 김대위는 입을 다물었다. 이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주위를 돌았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너희는 간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병사들이 진흙탕에서 구를 때 너희는 그늘에서 웃고 즐겼지.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이다. 이순영은 부관을 호출했다. 감찰참모 이 시간부로 이 세 사람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리고 계급장을 회수해라. 예, 알겠습니다. 감찰 참모가 다가와 그들의 전투복에서 대위와 상사 계급장을 떼어냈다. 빈 오버로크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다. 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30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울지 마라. 눈물 흘릴 힘이 있다면 악을 써라. 지금부터 너희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교관은 나다. 오후 2시. 연병장 구석에 위치한 유격 체조 교장. 병사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3명의 간부는 교육생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이순영 사단장이 서 있었다. 너희가 병사들에게 시켰던 PT 8번 온몸 비틀기. 100회 실시한다. 구령 붙여. 하나, 둘. 세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진흙 바닥에 누웠다. 평소 병사들에게 시키기만 했지 직접 해본지는 까마득한 동작이었다. 10회가 넘어가자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20회가 되자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술과 기름진 안주로 채워진 배가 출렁거렸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최 대위가 땀범벅이 되어 애원했다. 이순영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소리가 작다. 병사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군가를 불렀다. 3일 전 너희가 낄낄대며 보던 그 장면이다. 왜 직접 해보니 재미가 없나? 이순영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동작 그만. 전원 기상. 선착순으로 저기 보이는 고지 찍고 돌아온다. 꼴찌는 한 바퀴 더. 실시.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졌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저기 봐. 중대장이랑 행보관님이 구르고 있어. 와, 진짜 사단장님이 직접 굴리시네. 대박이다.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을 넘어선 경외심이 서렸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간부들이 참교육을 당하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짜릿했다. 해가 질 때까지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이순영은 707 시절 자신이 겪었던 훈련 강도의 절반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미 세 사람은 반쯤 실신 상태였다. 흑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에게 이순영이 다가갔다. 일어나라. 그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세 사람은 좀비처럼 몸을 일으켰다. 이순영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다. 오늘 너희가 흘린 땀이 병사들이 매일 흘리는 땀이다. 오늘 너희가 느낀 고통이 병사들이 매일 느끼는 고통이다. 이 뼈저린 기억을 평생 잊지 마라. 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사단장님, 다시는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회의실에서의 비굴함과는 달랐다. 육체적 한계를 체험하며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반성이었다. 좋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너희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군복을 계속 입게 된다면 오늘의 고통을 기억하며 병사들을 섬겨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이순영은 뒤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을지부대의 썩은 가지들이 천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강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세 사람은 파면이나 해임 대신 정직 3개월과 파부대 전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순영이 참작해준 결과였다.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되 을지부대에서는 떠나게 한 것이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부대 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간부들은 몸을 사리며 병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훈련은 규정대로 진행되었다. 사이다 같은 개혁이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났다. 12사단은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이순영 사단장은 집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신조는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순영은 예고 없이 예하 대대의 병영식당을 방문했다. 충성, 사단장님 방문하셨습니다. 취사병들이 당황하여 솥뚜껑을 떨어뜨릴 뻔했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순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편하게 먹어라. 나도 밥 먹으러 왔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줄 맨 뒤에 섰다. 취사병이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주었다. 이순영은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았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볶음이었다.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이순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고기를 입에 넣고 씹었지만 고무를 씹는 듯 질겼다. 게다가 고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았고 역한 누린내까지 났다. 김치는 너무 쉬어서 쓴맛이 났다. 이게 돼지고기인가 타이어인가?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일병이 눈치를 보며 말을 걸었다. 사단장님, 오늘 고기는 그나마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평소에는 비계밖에 없어서 그냥 국물에 밥만 말아 먹습니다. 이순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소에는 더 심하다고? 네. 한 달 전부터 부식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양도 줄고 냄새도 나고. 취사병한테 물어보니 들어오는 재료 자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영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병사들의 먹거리는 전투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훈련이 힘든 건 참아도 밥이 맛없는 건 못 참는 게 군인이었다. 다 먹고 일어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이순영은 억지로 식판을 비웠다. 병사들이 먹는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였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곧장 대대장실이 아닌 식자재 창고로 향했다. 창고 뒤편에는 식자재 납품 트럭이 서 있었다. 트럭 옆에는 군수과장인 중위 한 명과 배불뚝이 민간인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아유 과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약소한 성의입니다. 민간인 남자가 중위의 주머니에 흰 봉투를 찔러 넣으려 했다. 군수과장은 거절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봉투를 잡으려 했다. 동작 그만. 서슬 퍼런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를 쳤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별 2개가 박힌 전투복을 입은 이순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사단장님. 군수과장은 사색이 되어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민간인 남자는 눈을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자네가 납품업자인가? 이순영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 부대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왕푸드 대표 오달수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달수 씨. 내가 방금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고기 맛이 아주 인상적이더군. 타이어를 씹는 줄 알았어. 오달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 그게 요즘 돼지고기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하하, 다음부터는 최상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은 대답 대신 트럭 짐칸으로 걸어갔다. 문 열어. 네. 아, 장군님. 거기는 냉동고라 좀 지저분해서. 열어. 이순영의 단호한 명령에 오달수는 덜덜 떨며 트럭 문을 열었다. 냉기 속에서 역한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이순영은 안으로 들어가 박스 하나를 뜯었다.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저금 냉동육이었다. 심지어 유통기한 라벨을 덧붙인 흔적도 보였다. 이게 국내산 최상급인가? 내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데. 이순영이 고기 덩어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오달수가 무릎을 꿇었다. 자, 장군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전임 작전장교님이랑은 형님 동생 하던 사이라. 이번에 사단장님 오셨다고 해서 인사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실수를 했다. 박철규 소령의 이름을 꺼낸 것이다. 이순영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아, 박철규 소령? 그 인간 감옥 간 건 알고 있나? 자네도 곧 그 친구 만나러 가게 되겠군. 거기서 형님 동생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어. 이순영은 헌병대를 호출했다. 군수과장, 너는 뇌물수수 미수 및 직무유기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오달수 씨, 당신은 군납 비리 혐의로 민간 검찰에 넘길 거다. 이 쓰레기 같은 고기들은 전량 회수하고 그동안 횡령한 금액 토해낼 준비해. 오달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박소령 이 자식이 뒤를 봐준다고 해놓고선. 헌병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연행해 갔다. 이순영은 창고에 남은 식자재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많은 쓰레기를 병사들에게 먹였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군단 군수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사단 부식업체 오늘부로 계약 해지합니다. 네, 위약금이고 뭐고 법적 대응은 제가 책임집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인근 부대에서 식자재 긴급 조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밥은 굶길 수 없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순영은 식당으로 돌아갔다. 병사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취사반장인 상사를 불렀다. 시사반장. 오늘 저녁부터 메뉴 바꾼다. 예. 재료가 없을 텐데요. 내가 구해온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다. 전 장병 무제한으로. 삼겹살 말입니까? 예산이. 내 사비로 쏜다. 그러니 너희는 불판 준비하고 야채나 씻어놔. 그날 저녁 12사단 연병장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순영이 사비로 읍내 정육점을 털어오다시피 사온 생삼겹살이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다. 이순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김민재 병장이 다가와 쌈을 하나 싸서 내밀었다. 사단장님, 나 하십시오.
이 녀석 보게. 감히 사단장한테 쌈을 먹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순영은 입을 크게 벌려 쌈을 받아 먹었다. 병사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맛있다. 이게 진짜 고기지. 이순영은 오물거리는 입으로 웃었다. 타이어 같던 고기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뢰라는 든든한 밥심이 채워지고 있었다. 먹는 것이 해결되자 사기의 질이 달라졌다. 12사단은 이제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사단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철규와 오달수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식자재 비리 사건이 정리되고 부대의 평화가 찾아온 듯 했으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오달수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 어딘가로 다급하게 걸었던 전화 한 통이 화근이었다. 며칠 뒤 12사단 본청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요란하게 들이닥쳤다. 번호판은 일반적인 육군 번호판이 아닌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번호판이었다. 차에서 내린 인물들은 국방부 전력유지실 감사관실 소속의 정 대령과 수행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노크도 없는 무례한 방문이었다. 이순영 소장님 되십니까? 국방부 감사관실 정영훈 대령입니다. 이순영은 집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노크하는 법을 안 배웠나, 대령?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그녀의 기세에 정 대령이 움찔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품에서 공문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졌다. 지금 예절 따질 때가 아닐 텐데요. 국방부 장관님 명의의 특별감사 지시서입니다. 귀관이 민간 납품업체 대표를 불법 감금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파기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영은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달수가 믿고 까불던 뒷배가 바로 국방부 군수 라인에 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보고 조사를 받으라는 건가? 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오달수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원상복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 심사를 받으시죠. 정 대령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국방부라는 거대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개 전방 사단장쯤은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이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정 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키는 비슷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순영 쪽이 압도적이었다. 정 대령. 자네 오달수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나? 정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지금 말씀 함부로 하십니까?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당하고 싶으십니까? 명예? 썩은 고기를 병사들에게 먹이고 뒷돈 챙기는 놈들을 비호하는 게 국방부의 명예인가? 이순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정 대령의 가슴팍에 툭 하고 밀어붙였다. 이게 뭔지 아나? 오달수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 사본이다. 거기 보면 아주 낯익은 이름들이 많더군. 자네 이름도 있고 자네를 보낸 군수국장 최준장 이름은 아주 VIP 대접을 받고 있던데. 정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오달수가 잡혀갈 때 헌병대가 압수한 줄만 알았던 장부가 사실은 이순영이 별도로 확보해둔 것이었다. 707 시절부터 정보 수집에 능했던 그녀가 아무런 대비 없이 칼을 뽑았을 리 없었다. 에이, 이건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 나는 사단장으로서 내 부하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장부는 내가 직접 언론에 공개할까 아니면 기무사령관에게 직보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자네가 제 발로 찾아왔군. 이순영은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지. 국방부 감사관 비리업체 비호하려 사단장 협박하다라는 헤드라인이면 내일 조간신문 일면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사단장님, 잠시만요. 대화로 하시죠. 정 대령이 다급하게 이순영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이순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정 대령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렸다. 비명과 함께 정 대령이 책상 위로 엎어졌다. 수행원들이 놀라 달려들려 했지만 이순영의 싸늘한 일갈에 얼어붙었다. 움직이면 공무집행 방해 및 상관 폭행 미수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한다. 집무실 안에는 살기 어린 정정만이 감돌았다. 이순영은 꺾인 팔을 잡고 헐떡이는 정 대령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잘 들어라. 나는 내 새끼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은 별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안 봐준다. 당장 용산으로 돌아가서 내 주인인 최 준장에게 전해. 옷 벗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일 아침 이 장부 원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갈 테니까. 이순영이 팔을 놓아주자 정 대령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순영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미쳤다.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진짜 군인이다. 타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진짜 백이었다. 두고 봅시다. 정 대령은 비겁한 막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단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타고 온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이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두고 볼 것 없다. 이미 끝난 싸움이니까.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법무참모를 호출했다. 법무참모 지금 바로 장부 원본 들고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출발해. 국방부 놈들은 못 믿으니 수방사 헌병단장에게 직접 전달해라. 내 이름 대면 알 거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군수국장과 감사관 등 고위 장교 5명이 군납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12사단 병사들은 생활관 TV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 사단장님이 다 쓸어버리셨대. 진짜 걸크러쉬 대박이다. 이제 우리 건드리는 놈 아무도 없겠다. 이순영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설악산 줄기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내부의 적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군인의 본분은 전투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1월이 되었다. 육군 KCTC 훈련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훈련은 12사단이 공격군청군, 그리고 전갈부대라 불리는 KCTC 전문 대항군홍군이 방어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육군본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인접 부대인 21사단과 12사단이 맞붙는 쌍방 자유기동훈련으로 결정되었다. 21사단장은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강동철 소장이었다. 그는 평소 비육사 출신의 여군인 이순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세상 말세야. 훈련이 장난인 줄 아나. 이번 기회에 아주 콧대를 꺾어주지. 강 소장은 훈련 전 참모회의에서 호언장담했다. 21사단은 병력 수도 많고 최신 장비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12사단이 열세였다. 훈련 당일, 강원도 인제와 양구에 걸친 광활한 산악지대가 훈련장으로 지정되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었다. 상황실에 앉은 이순영은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전공법으로 나올 거다. 강 소장은 교과서적인 지휘관이야.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앙을 돌파하고 기동 타격대로 측면을 치겠지. 작전 참모가 물었다. 그럼 저희는 방어 위주로 가야 합니까? 병력 차이가 1.5배나 납니다. 이순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방어는 죽음이다.
우리는 유령이 된다. 그녀는 지도 위에 험준한 산악 루트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로 간다. 참모들이 경악했다. 사단장님,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절벽지대라 차량은커녕 도보로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 적도 거기는 비워뒀을 테니까. 이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전투복 위에 흰색 설상 위장복을 걸쳤다. 나는 한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직접 침투한다. 나머지 병력은 전방에서 시끄럽게 소리만 질러. 우리가 적 지휘부를 타격할 때까지 버텨라. 사단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위험합니다. 지휘 통제는 누가 합니까? 무전으로 한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있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휘다. 김민재 병장 준비됐나? 상황실 한 구석에서 대기하던 김민재 병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제 사단장의 전속 통신병이 되어 있었다. 예, 준비 끝났습니다. 가자. 전설을 만들러. 밤 10시. 12사단 3대대 병력 400명은 유령부대가 되어 험준한 매봉산 절벽을 타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쳐 시야는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서로의 허리에 줄을 묶고 묵묵히 기어올랐다. 이순영은 맨 앞에서 길을 뚫었다. 707시절보다 더 극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반면 21사단은 따뜻한 벙커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12사단 놈들 꼼짝도 안 하는군. 날 밝으면 포병으로 때리고 밀어붙여. 강동철 소장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후방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21사단의 정찰 드론이나 감시 장비는 모두 주요 도로와 거점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절벽지대는 감시의 사각지대였다. 새벽 3시. 21사단 지휘소 후방 500m 지점. 눈 속에 파묻혀 있던 하얀 둔덕들이 꿈틀거렸다. 이순영과 김민재 그리고 3대대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5시간의 산악 행군 끝에 적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전원 마일즈 장비 점검. 사격 개시 신호는 내 총성이다. 이순영이 무전기로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K1 소총을 겨눴다. 지휘소 입구를 지키던 경계병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녹색 화면에 잡혔다. 탕! 이순영의 총에서 공포탄이 발사됨과 동시에 레이저가 나갔다. 경계병의 조끼에서 삐하는 사망 경보음이 울렸다. 돌격. 와! 400명의 유령들이 눈 속에서 튀어나와 21사단 지휘소를 덮쳤다. 전혀 예상치 못한 후방 기습에 21사단은 혼비백산했다. 적이다. 적의 기습이다. 어디서 나타난 거야? 후방은 안전하다며. 지휘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소장은 팬티 차림으로 침낭에서 기어나왔다가 이순영과 마주쳤다. 이순영은 설상복 모자를 벗고 강 소장에게 총구를 겨눴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으로 붉게 얼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동철 소장님. 주무시는데 실례했습니다. 에이, 이가 무슨. 자네가 왜 여기 있어? 사단장이? 전쟁의 장수와 병졸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놈이 장땡이죠. 이순영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강 소장의 가슴에 달린 마일즈 센서에서 붉은 불이 들어오며 사망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21사단 지휘부는 전멸했다. 사단장님, 상황 끝났습니다. 적 지휘부 전원 제압. 김민재 병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순영은 총을 내리고 승리의 충성 경례를 올렸다. 고생했다. 우리가 이겼다. 날이 밝자 훈련 통제본부에서 결과가 발표되었다. 12사단의 압승이었다. 육군 역사상 사단장이 직접 적진에 침투하여 적 사단장을 사살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강동철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이순영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군, 정치군인일 거라 생각했던 이순영은 괴물이었다. 진짜 야전 군인이었다. 이순영이 강 소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선배님. 다음에는 전방에서 뵙겠습니다. 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서 경멸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내가 졌네. 자네. 정말 대단하군. 707의 전설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이순영은 병사들을 향해 뒤돌아섰다. 밤새 눈밭을 구른 3대대 병사들이 그녀를 보며 환호했다. 사단장님 만세. 12사단 만세. 그들의 함성은 인재의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이순영은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영웅이자 12사단의 긍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울 육군본부에서 긴급 호출이 내려왔다. 이번 훈련의 성과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에 참모총장이 직접 그녀를 보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호출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덫을 놓고 있었다. KCTC 훈련의 대승과 식자재 비리 척결로 이순영 소장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참군인 한국의 잔 다르크라 치켜 세웠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최중택 중장이 있었다. 그는 구속된 군수국장의 육사 동기이자 과거 박철규 소령의 집안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순영이 차기 진급 대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묘한 여론전을 기획했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12사단장 병사들 혹사 논란. 영하 20도의 동상 환자 속출. 안전 무시한 보여주기식 훈련 병사들은 골병든다. 여군 사단장의 히스테리. 병사들 인권 유린 심각.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익명의 투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훈련 중 지쳐 쓰러진 병사의 사진을 마치 가혹 행위를 당한 것처럼 포장했고 식자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급식을 중단하고 삼겹살을 사 먹인 일을 규정 위반 및 예산 유용으로 둔갑시켰다. 여론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군인권센터에 민원이 폭주했고 부대 앞에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최 중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육군본부 감찰단을 12사단에 파견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아닌 육군본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이었다. 사단장실. 이순영은 창밖의 시위대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에 쥐새끼들이 남아 있었군. 부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린답니다.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명? 내가 떳떳한데 무슨 해명인가. 훈련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규정을 어기고 사비로 고기를 먹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다. 이순영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찰단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지휘 철학을 밝혔다. 하지만 최 중장의 입김이 닿은 감찰단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보직 해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했다. 부대 분위기는 뒤숭숭해졌다. 병사들은 사단장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불안해했다. 야, 진짜 사단장님 잘리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우리 밥 챙겨주고 같이 굴러준 게 죄야? 윗대가리들 진짜 썩었네. 그때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김민재 병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피해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해야죠.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그리고 진짜 영웅이 누군지. 김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는 12사단 3대대 병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는 유격 훈련장에서 이순영 소장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40km 행군 때 병사의 군장을 대신 메어준 썩은 고기를 걷어내고 사비로 삼겹살을 사준 일들을 구구절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학대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군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추위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단장님이 맨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사단장님을 지켜주세요. 김민재의 글은 기폭제가 되었다. 12사단 병사들이 너도 나도 댓글을 달고 증언을 쏟아냈다. 전역한 예비역들까지 가세했다. 나 저번 달에 전역했는데 이순영 소장님 진짜 참군인이다. 반박시 미필. 박철규 그 쓰레기 날린 것만 봐도 노벨 평화상 줘야 함.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집혔다. 조작된 선동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육군본부와 최 중장에게로 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순영 소장 징계 철회 및 음해 세력 처벌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징계위원회 당일 육군본부 대회의실 위원장석에 앉은 최 중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국방부 장관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이순영이 정복을 입고 위원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이순영 소장. 귀관에 대한 혐의는? 최 중장이 말을 꺼내려 하자 이순영이 말을 잘랐다. 혐의? 병사들을 강하게 키운 죄? 아니면 병사들을 배부르게 먹인 죄? 그것도 아니면 무능하고 부패한 똥별들의 심기를 거스른 죄입니까? 뭐야? 말 조심해. 최중택 중장님. 당신이 박철규 아버지한테 골프 접대받고 뒤를 봐준 거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순영은 품에서 또 하나의 녹음기를 꺼냈다. 박철규 소령이 구속된 후 면회온 최 중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순영은 정보가를 통해 박철규의 접견 기록을 감청하고 있었다. 너 이번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다 빼내줄게. 이순영 그녀는 내가 어떻게든 옷 벗길 테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 중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시간부로 당신은 내 심판 대상이 아니다.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라. 문이 열리고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 중장은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는 12사단 병사들이 훈련 때 지르는 기합소리보다 더 처량했다. 이순영은 징계위원회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준 것은 계급장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가 진심으로 대했던 병사들, 그들의 마음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월이 되었다. 인제의 칼바람도 잦아들고 산자락에는 얼음이 녹아내린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12사단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변모해 있었다.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전설의 요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김민재 병장의 저녁일이었다. 위병소 앞. 민재는 말끔하게 다림질한 전투복을 입고 가슴에는 저녁 마크를 단 채 서 있었다. 동기들과 후임들이 나와 그를 행갈에 쳐주었다. 고생했다 김 병장.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연락해라. 맛있는 거 사주고.
시끌벅적한 환송식이 끝나고 민재가 위병소를 나서려던 찰나였다. 저 멀리 본청 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달려왔다. 차에는 사단장 성판이 달려 있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에서 이순영 사단장이 내렸다. 그녀는 지휘관의 상징인 지휘봉 대신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단장님. 민재가 당황하여 경례를 붙였다. 이순영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내려주었다. 경례하지 마라. 넌 이제 민간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격 훈련장의 진흙탕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따뜻했다. 이순영은 쇼핑백을 건넸다. 받아라. 밖에서 신을 신발이다. 구나 달도록 고생했는데 나갈 때는 좋은 신발 신고 가야지. 쇼핑백 안에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일개 병사의 저녁식에 사단장이 직접 나와 선물을 주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겨울 춥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순영 사단장이 함께 있었다. 김민재. 너는 내 군 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이었다.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버틸 수 있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12사단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을 담은 경례였다. 충성. 이순영도 정자세를 취하고 답례했다. 충성. 잘 가라. 민재가 위병소를 나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12사단의 깃발과 그를 배웅하는 이순영 사단장의 모습이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재가 떠난 후 이순영은 부관과 함께 연병장을 거닐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연병장에서 신병들이 힘찬 함성을 지르며 구보를 하고 있었다. 부관. 예, 사단장님. 올해 유격 훈련 일정 잡혔나?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이 씩 웃었다. 좋아. 이번에는 1박 2일 더 늘려. 그리고 나도 참가한다. 이번에는 화생방에서 노래 2절까지 부를 거니까 각오하라고 해. 부관이 울상을 지었지만 이순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인재의 봄바람이 그녀의 별 2개를 스치고 지나갔다. 썩은 살은 도련해졌고 그 자리에는 강인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났다.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별들의 유격장. 그곳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군인이 태어나는 요람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